인간 변화 관리가 안 된다. 두 번째, 비전 목표가 없다. 아 이거 어렵다. 네. 자, 여기서 좀 의견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나, 둘, 셋. 1번. 이게 겹쳐도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그치. 너무 재밌는데요. 딜처 특강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 AR 리터러시 아카데미를 이끌고 계신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면은 AI 전환이 실패한 기업, AI 실패 이후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강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결입니다. 1. 대표 리더십이 부재하다. 두 번째,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대표 리더십이 없는 경우와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된 경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실패의 가능성이 큰가? 더 심각한 거. 네, 심각한 거. 제 선택은 1, 2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저도. 데이터는 사실 어떻게든 간에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가 한번 빠져서 끝까지 도망다니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해? 이건 IT 부서의 일이야. 네. 또는 되게 어려우니까 일부러 빠진 사람도 봤어요. 저는. 네.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자기 쓱 빠지고 싶어. 마치 안전이나 이런 사고 문제 생길까 봐 누구한테 맡겨놓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데 대표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건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데이터 뭐 DB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완전 피보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사 피보팅 하는데 대표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느끼기에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나라의 뭐 이런 문화적 특성, 이 대표의 위로부터의 리더십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기업들처럼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리더가 혹은 대표가 어떤 정도의 동기부여를 해주느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얼마나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손댈 부분이 다 안 돼. 대표가 빠지고 몇 명 임원한테 맡기면 이 임원이 관장할 수 있는 것도 이쪽은 안 돼. 그래야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좋습니다. AI 전환 실패 이후 대표가 빠진다. 4강에 올라갑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대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존 시스템 통합이 잘 안 된다. 두 번째, 직무 재설계가 안 된다. AI를 도입했는데 직무가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AI를 그냥 도구로만 활용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중에 1번,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똑같습니까, 교수님?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네. 왜냐면 AI의 본질이 얘를 써가지고 내 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를 썼는데 퇴근만 늦게 해. 얘를 썼는데 일자리만 없어져. 이건 서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지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퇴근 늦게 하는 거는 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이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거라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또 회사가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직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게 내가 정말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워하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AI에게 넘겨버리고 나는 다른 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걸 고스란히 지고 있으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직무 재설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이제 대진입니다. 1번, 자본과 기술 투자가 부족하다. 리소스 투입이 부족한 기업도 많이 있죠. 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 대한 변화 관리가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 동기부여 이런 걸 잘 못 사는 거죠. 자, 어떤 거 보십니까?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또 겹쳤네요. 교수님 이게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뭐 저랑 다 맞추셔서 아침이 아닌데. 말씀 주시죠.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변화인데 거대한 변화는 사실 누구나 이게 대단하게 환경이 좋아지니까 기회가 오겠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두려워요. 인간도 생명체잖아요. 포유류. 포유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진화해서 온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도 그런 엄청난 큰 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사실 멸종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AI 변화 사실 뭐 기후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뭐 외계인이 오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지만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이미 지능이라고 우리 믿었었는데 인간 지능에 대한 기존 틀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큰 변화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직에서 이걸 두려움을 느끼면 뭐야 안 하려고 하네. 그럼 나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안 되면 다 나가야 돼요. 사장님도 두려워하는데 두렵다는 걸 인정을 하고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거냐. 이걸 우리가 잘 풀어내야 됩니다. 네, 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느낀 것 중에 정말 구체적으로 딱 하나 사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임원이나 리더를 제외한 실무자들,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AI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수요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요 조사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고 AI로 대체하면 정말 효용이 클 것 같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것을 AI에게 뺏기면은 내 일이 사라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걸 숨겨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8강 이제 대진입니다. 1번, 교육이 부족하거나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 뭐 HR, HRD 쪽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2번, 우리 조직 전체에 비전이나 목표가 없다. 둘 다 심각한 문제긴 한데.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교수님 똑같습니다. 역시 그러면 뭐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합의를 했으면 거의 정답에 가깝네요. 네네.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봤던 AI AI 전환, AX 하겠다는 기업들 보게 되면 그냥 효율화시키고 뭐 빨리 하자 이런 되게 두루뭉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원래 있던 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조직을 30% 절감했다더라. 비용 20% 줄였다더라. 이런 것만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 자르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자르고 AI 전환이 돼서 그 기업은 해피해졌냐? 이제 3년 정도가 되니까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 1, 2년 전에 AI 전환했던 기업들의 현재 결과 보면 대부분이 전환했는데 안 좋았다는 얘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사람은 절감돼서 초창기에는 이윤이 남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직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오히려 둔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전하고 목표를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 구매 프로젝트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전 목표가 교육보다 선행해야 합니다. 비전 목표가 나와서 그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2번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럼 4강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첫 번째 대지는요. 대표의 리더십이 빠진다라는 것과 직무 재설계가 안 된다. 1, 2. 네. 1, 2. 하나, 둘, 셋. 2. 이렇게 쳤어. 와, 이런 식으로. 교수님, 않은데. 이거 저희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과 둘이 합의가 되면은 말씀 그래도 간단히 해설해 주시죠. 사실 대표의 리더십 부여도 중요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왜 이걸 직무로 올렸냐면 사람들이 이제 실제 AX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뭘 할지를 회사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회사도 지금 뒤죽박죽인데 종업원이 10,000명인데 10,000명 1대1로 놓고서 네가 AI 시대에 어떤 업을 새로 하면 될지를 어떻게 다 일일이 지적해 주겠어요. 사실은 내가 도출해야 돼요. 근데 도출하라고 하면 이걸 내가 왜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그때 꼭 하는 이야기가 그럼 기존의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100% 마음에 드냐? 회사에서 너한테 준 비전이나 미션이 정말 너의 삶의 비전이나 미션처럼 막 가슴에 팍 들어가냐? 아니래요. 불만 많대요. 불만 많으면 대표를 믿지 말고 네가 재설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대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개인의 어떻게 더 책임이자 역할이 더 크지 않나 봐요. 네. 저도 너무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은 모든 프로젝트나 모든 이제 리소스 투입에는 목표를 대부분 이제 정량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성 향상, 뭐 수율 향상, 뭐 업무, 뭐 비용 절감 이런 거 하는데 결국 AI가 들어왔을 때 더 부가적으로 이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은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설계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표면적인 그냥 답만 찾고 결과만 만들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직무 재설계가 항상 동반되고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조직이 AI 성공의 어떤 완성도가 커질 것이다. 저는 분명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4강입니다. 두 번째 4강은 인간 변화 관리가 안 된다. 중요하죠. 두 번째, 비전 목표가 없다. 이거 어렵다. 네. 자, 여기서 좀 의견이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나, 둘, 셋. 1번. 이게 겹치네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 교수님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왜 겹치지? 구독자분들 재미없을지 몰라도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히 해설해 주시죠. 이거는 사실 비전 목표도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이나 정서가 해소가 되면 비전 목표가 없어 스스로 길을 또 만들어내요, 인간이. 근데 아무리 비전 목표가 확실해도 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나 침체가 되어 있어. 인간의 정서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누적된 게 정서인데 조직에서 보게 되면 이게 3년 동안 AI 전환 시대에 정서 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원들의 정서가 부정적이에요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인들 만나면 우울증이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울증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얼마 전에도 뭐 AI 외국계 기업 중간 관리자 만났는데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제 삶이 그대로예요 그래요. 저는 별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우울증이라고. 왜냐면 형용사도 없고 부사도 없고 너무 이건 다 놔버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는. 그래서 오히려 정서적인 거를 잘 핸들링이 되면 오히려 비전 목표를 함께 만들 수가 있어요. 직원들. 근데 정서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비전 목표가 딱 멋있게 나와도 이미 3년 동안 지쳐버렸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네네.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저는 무빙 타겟이라 그러죠. 비전 목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AI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올해 AI와 내년에 AI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텐데 이게 비전 목표가 지금 현 시점에 아무리 중요한 방향을 정해도 내년에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인간의 변화 관리로 이 내재화된 역량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승인가요? 결승이죠? 진짜 쟁쟁한데요. 네네. 이게 두 개가 뭐였죠? 직무재설계 안 되는 네, 거. 직무재설계.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변화 관리. 요거 하나는 좀 갈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운 테마다 진짜. 자, 1번 직무재설계, 2번 인간 변화 관리. 하나, 둘, 셋. 2번. 아! 이게 짠 거 같다 진짜. 이게 저희 작가님도 지금 소리를 네. 지르셨어요. 교수님, 제가 뭐 아무런 그게 없지만 그쵸. 김상균이시고 김상윤이잖아요. 우리가 본관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저도 활동하다가 혹시 김상균 교수님의 뭐 사촌 동생이냐 이런 얘기 많이 우리 학생들도 그 듣는데 얘기해요. 네네. 동생분이냐. 아무런 뭐 핏줄이 섞인 게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각이 일치하다는 거는 특이한데. 교수님의 그 어떤 내공과 네. 제가 이제 쫓아가는 내공이 좀 이제 비슷한 수준. 죄송합니다. 네, 둘 다 생각이 네. 거기서 봅니다. 거기서 생각이 봅니다. 거기서 봅니다. 네, 요거 이제 마지막 결론 해설을 한번 좋아요. 해주시죠. 좋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느꼈던 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이 이제 캐릭터 분석을 해보게 되면 회피자로 포지셔닝 많이 돼요. 회피자.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뭐 클로드가 업데이트 됐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제 이거는 안 됐다가 클로드가 돼. 그러면 이제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그 안 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피하고 한다 조금 다른 거, 피하고. 좀 다른 거. 네. 회피하는 건데 회피가 뭐 되게 뭐 못났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업을 만들어 왔어요. 회사에서 이거 누구 들어오면 나 바뀌어주고 부서 이동하면서 했잖아 이렇게. 네. 근데 이 시대에는 회피하다 보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결국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탐험자의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새롭게 디벨롭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태도, 애티튜드가 필요한데 그게 있어야지만 직무재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건데 직무재설계가 먼저 돼가지고 내가 정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긍정 정서가 있어야지만 직무재설계가 됩니다. 선후관계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뽑은 겁니다. 네, 저도 비슷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대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고 특히 기술로 인한 변화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결국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그렇죠. 누가 빠르게 잘 적용하느냐의 싸움인데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누구의 아무리 성각자나 뭐 해안을 갖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년에 그걸 겪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이 각각 조직 구성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마음을 얻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것에 대해 소통하고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조직의 영향에 더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맞습니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책에서 네. 특히나 이게 챕터별로 이렇게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요. 이게 보시면은 파트 1이 질문 뇌를 깨우다 해서 일반적인 AI에 대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궁금증들 그리고 AI 시대에 뭐 내 직업, 경제,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셨다라고 하면은 또 파트 2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들 뭐 토크 카드를 활용해서 이 AI와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어떤 과업을 하는 방법들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는 또 프레임워크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미래 세대의 역량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에도 질문 하나 있었던 게 10대 자녀가 AI 쓰는 것을 부모는 허용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를 쓰는 것이 상당히 애들에게 뭐 이런 뭐 두뇌 발달이라든지 어떤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AI를 내가 우리 자녀보다 더 모르니까 함부로 또 재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일단 부모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거냐 첫 번째 이슈. 그렇게 안 되거든요. 막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글이 없었을 때 사람한테 사람이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글이 나왔고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가 왔고 근데 보면 계속 이걸 적절한 비율을 유지했던 집단은 성장한 거. 글이 나왔다고 해서 틀어박혀거나 사람 없는 책으로만 공부해. 이것도 사람 미쳐요. 근데 또 디지털 시대가 나왔다고 해서 책도 안 보고 모든 걸 다 소셜미디어나 블로그에서만 보려고. 또 사고의 깊이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인 게 밸런스예요. 밸런스인데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AI가 인간한테 너무 잘 맞춰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부모님이 신경 안 써서 밸런스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한 가지만 살펴보시면 돼요. 아이가 대화하는 총 시간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건 대화가 아니니까 왔다 갔다 대화하는 시간의 비중이 AI 대 인간 비중 나눠보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놀라세요. 보통 아이들이 3시간 넘게 AI랑 대화하는데 친구나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합이 2시간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이 비율을 위험한 선을 넘어가 버리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줘죠 부모님.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AI를 쓰게는 해주는데 거기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 혹은 또 인간과의 대화 소통 비중들을 조금 이제 지켜주는 것들 이런 주변 이제
환경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네. 계속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죠. 막상 딱 그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네. AI를 일단 쓰게는 놔두되 네. 그 이상의 소통이나 뭔가 네. 정서적 교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네네. 쓰긴 놔두되 인간하고 꼭 부모님이 바쁘면 뭐 친구건 뭐 외부건 간에 소통의 비율이 인간의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5살로 내려가 버리면 네. 내 자녀가 4살, 5살이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때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쓰는 건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모든 걸 굉장히 인격화시켜서 바라봐요. 그리고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 나이 때는? 아이들이 보면 엄마 없을 때 나는 우리 집 인형하고 얘기해. 얘가 미친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실제 판타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AI들도 근데 말을 해. 그럼 얘가 그걸 당연히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실제 유럽에는 그런 실험들이 좀 있었는데 유치원이고 가정에서 부모님 또 선생님들이 친구들하고 AI가 같이 쓰는 건 괜찮아요. 섞어서 대화할 때. 만약에 사람 넷에 AI 하나 껴가지고. 근데 아이가 혼자서 뭐 부모님 귀찮다고 해서 유튜브 보라고 하듯이 AI 끼고 너 대답해 다 된다? 이렇게 시키면 아이는 애한테 빠져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유럽에서 봤던 실험들도 보게 되면 독립적으로만 AI 썼던 아이들은 보면 교감하는 능력, 인간 감정 해독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언어 습관도 좀 불편하게 나와요. 좀 어른의 언어 비슷한 거, 약간 폭력적인 언어 쓰는 경우도 관찰이 됐고 좋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이제 많은 또 AI를 교육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 막 쏟아져 네. 나오던데요. 저도 네. 하나 본 게 뭐냐면은 AI를 실제로 학습이나 뭐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 그룹과 이걸 전혀 쓰지 않게 한 그룹이 초반에는 퍼포먼스가 AI 쓴 그룹이 훨씬 높은데 네. 이걸 쓰다 보면은 뭐 이런 뇌 활동이라든지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상당히 떨어지고 네. 이게 결국 지식 습득 측면에서도 방해를 받게 된다. 맞아요. 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가정에서도 AI 활용의 어떤 밸런스를 지키는 것은 나이가 더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더 중요하고 더 그게 더 큰 비중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먼저 AI 리터러시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부모님들 가정에서 그걸 잡아줄 수가 있는데 저도 최근에도 봐도 뭐 영유아 학회 전국의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 이런 데도 강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분들도 좀 혼란기예요. 본인은 AR 배운 세대도 아니고 현업에서 AR 잘 쓸 일도 없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 휴대폰 갖고 뭐 GPT랑 얘기해봤다고. 그러니까 움찔움찔 놀라시는 거예요. 6살짜리 애가 와서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나머지 너무나 흥미로운 질문들 또 책이 상당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틀 만에 좀 빠르게 오늘 또 두꺼워요. 인터뷰를 예, 준비하면서 읽었더니 너무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고, 그러니까 저도 학자고 연구자지만은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특히나 저도 뭐 책을 뭐 몇 권 썼지만은 제가 되게 또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은 교수님이 명확하게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네.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저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판단할 기준을 제공한다. 이런 답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교수님도 이런 시대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린 어떤 답을 내고 계신 그렇죠. 것들도 있고 맞아요. 또 생각하게 하는 포인트들을 제공해 주시는 맞습니다. 부분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그두 번째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요 컨텐츠에서 다 저희가 보여드리면은 또 안 네. 되니까 이 정도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요 컨텐츠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사실 교수님과 함께 또 제가 우리가 기업이나 공공 혹은 또 일반 사회 구성원분들께 AR 리터러시 이런 네.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과 함께 어떤 업종별로 혹은 네. 뭐 이런 세대별로 뭐 어떤 AI 리터러시, AI 문해력, AI 네. 활용 방법, AI 관련된 지식 네. 이런 것들을 좀 한국 AI 리터러시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런 부분들의 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요 콘텐츠 뭐 또 책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너무나 재밌게 저와 토론 나눠주신 김상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